자, 교과서 214페이지 정치 참가자의 행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정치라고 하는 이 활동과 과정을 통해서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고속도로를 설치할까 말까,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정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정치 활동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참여 주체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정치인입니다. 자, 두 번째가 관료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이익단체입니다. 자, 정치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회의원 떠올리시면 되고요. 관료는 공무원 떠올리시면 되고, 이익집단은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직업단체를 떠올리시면 돼요. 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간호사협회, 노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정치 참여 주체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급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정치가 먼저 볼 건데요. 자, 정치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다운즈의 득표 극대화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론 이름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 이론은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투표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전제를 해요. 자, 근데 투표자는요, 유권자를 의미하고 유권자는 곧 국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국민들은요, 자기들의 이익 밖에는 관심이 없지 다른 건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반대로 정치가들은요, 다음번 선거에서도 또 당선이 되려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득표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전제를 해요. 자, 두 번째 양당제라고 전제합니다. 자, 여러 개의 군소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안에 커다란 두 개의 정당만이 존재해서 자, A당이 집권하냐 아니면 B당이 집권하냐 둘 중에 한 당이 집권하는 것으로 상황을 가정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투표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겠죠. 자, 만약에 A 정당은 세금을 낮추자고 하고 자, B 정당은 세금을 높이자고 하면 국민 중에서 부자인 유권자는 아무래도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A 정당에 지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투표자들은 정강에 따라서 단봉형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재 옆에 멘토링 나와 있죠. 정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모음을 정강이라고 한다.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각각의 정치 정당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회 문제나 정책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디에 공항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세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정당은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한 것을 정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정책에 따라서 단봉형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자, 단봉형은 이렇게 유권자들을 쫙 세어보면은 봉우리가 하나가 나온다 이 얘기인데, 요건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투표제도는 다수결 투표제를 전제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한번 케이스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이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가 있고, 진보인 사람에서부터 보수인 사람을 쫙 줄을 세우면 이러한 유권자들의 성향을 쫙 줄 세워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분포한다라고 할게요. 자, 극진보, 극보수는 조금 적고 가운데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다.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만 존재하게 분포하는 것을 단봉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회가 굉장히 갈라져 있어.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어. 너 아니면, 그러니까 친구 아니면 적, 친구 아니면 원수,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극보수거나 극진보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봉형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도적인 성향, 가운데적인 성향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는데, 만약에 A 정당이
득표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면 가급적 이 중도에 가까운 위치를 점해야지만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버리면 B 정당도 A 정당이 중도 이 가운데 이 노른자 땅을 너무 많이 먹네 싶어서 이제 B 정당도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A는 이쪽으로 다가오고 B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거 가장 유권자가 많이 몰려있는 여기 딱 가운데를 먹는 정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 정당도 여기에 오고자 할 거고 B 정당도 여기에 오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중도에서 A 정당과 B 정당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A 정당과 B 정당의 정강은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그렇다면 B 정당도 중도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결국 두 정당은 서로 유사한 정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최소 차별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죠. 최소 차별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현상. 자, 두 개의 정당이 결국 중도적인 성향에 이렇게 모이게 돼서 결국 이 두 정당 모두 중도적인 지지자가 좋아하는 정강을 제시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최소 차별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치인들은 가장 많은 표가 몰려있는 이 중도적인 성향을 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원하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밑에 공공재의 공급 양이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을 가장 원한다라고 봤냐면 누가? 다운즈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적은 수준의 공공재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국민들은 합리적인 무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지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건데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편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해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야. 왜 더 합리적이냐면 자, 우리가 공공재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공공재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수익을 주는구나, 이러이러한 편익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한테 유리해지는 점이 있겠죠? 우리 이것을 수익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수익이 더 크다면 우리는 정보를 탐색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재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편익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업에만 전념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수익을 더 극대화, 이익을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공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는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민들은 사용자의 편익은 잘 알고 있으나 공공재의 편익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지하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냐면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의 생업에 더 전념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정치에 관심을 둬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더 올바른 쪽으로 바꿔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때 그 시간에 내 생업에 종사해서 내가 일을 더해서 그냥 내가 돈을 더 버는 게 나한테 더 낫다. 나한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재가 주는 편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인데 이러한 무지 상태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국민들은 공공재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서 웨이터가 아주 뭐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들고 와서 치즈 좀 더 드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내가 이 치즈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귀한 치즈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치즈를 더 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치즈가 얼마나 귀한 치즈고 얼마나 맛있는 치즈인지 내가 알았다면 오 하면서 내가 막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이 치즈가 맛있는지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재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자, 국민들이 그렇게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선호한다면 정치인들은 표를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 역시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정책으로서 제시할 거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 사회에는 공공재 과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어떠한 사회에서 공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공원을 크게 지으려면 대신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공원을 작게 지으면 세금을 아주 조금만 내도 돼. 그랬을 때 공원이 지어졌을 때 이 공원이 나한테 어떠한 편익을 주지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높은 세금이라도 낼 용의가 있겠죠. 그런데 공원이라는 게 대체 있으면 나한테 뭐가 좋을까? 내가 잘 몰라. 공원의 편익을 내가 잘 몰라. 이래버리면 공원을 만드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난 그냥 뭐든지 세금이 적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적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운즈의 득표 극대화 모형에 의하면 정치인들은 득표 극대화를 추구해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국민들이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서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다면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의 한계점은요. 자, 유권자들의 분포가 이렇게 단봉형 선호로 있다라고 가정했지만 만약에 유권자들의 분포가 좌우대칭의 단봉형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단봉형이라면 반드시 중도적인 정책이 채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관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니스카넨 모형 이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니스카넨은 사람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인데요. 자, 니스카넨은요. 공무원들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자,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 규모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사업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업으로 비유를 한다면 자,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윤 극대화와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윤 극대화는요. MR 이꼬르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을 때까지 공급을 해요. 그래서 TR 총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따라서 이때에 비해서 이때의 생산량을 Q1이라고 하고 이때의 생산량을 Q2라고 하면은 당연히 Q1보다는 Q2가 더 양이 많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매출액을 최대한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이익은 안 나도 좋아. 매출액을 최대한 높이겠어라고 하면은 싸게 하면 돼요. 싸게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고 더욱더 많은 식당들이 가입하게 해서 더욱더 많은 배달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순이익은 없어지겠지만 순이익은 남지 않겠지만 매출액은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싸게 팔아버리면 매출액은 커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관료들은 뭘 추구한다? 바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예산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의 행동으로 비유하면 매출의 극대화와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그 정책 집행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투입해서 얻어지는 편익이 있을 텐데 자,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바로 이게 순편익이에요. 순편익.
만약에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정책 실행의 비용이 100억이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100억의 비용을 들이면 150만큼의 편익이 얻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50억 원의 플러스 순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료들은 이 순편익의 크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오로지 뭐만 신경 쓴다? 바로 요거를 최대화하는 것만 신경 쓴다 이 얘기이죠. 그래서 자, 순편익이 0이 될 때까지 공공재 공급 규모를 늘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할 때 기업들이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떠한 공공재 공급이 있었을 때 공공재 공급 규모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자, 총 편익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요. 자, 총 비용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자, 우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바로 이 수직 높이 차이가 두 개 곡선의 수직 높이 차이가 곧 순편익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요 점에서 총 편익의 크기가 150이고 여기서의 높이가 70이라면 이때 순편익의 크기는 8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TB 곡선과 TC 곡선의 수직 높이 차이가 순편익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직 높이 차이가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 바로 순편익 극대화 공공재 공급량이에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 의하면 공공재가 G 스타만큼 공급이 될 때 TB와 TC의 이 사이 수직 격차가 가장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G스타의 공공재 공급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두 개의 곡선의 수직 높이 차이가 극대화되는 지점은 바로 두 개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면 요 점과 요 점에서 두 곡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TB 곡선과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나오고 바로 그 수준에서 순편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양이 아니라 만약에 공공재 공급량이 요렇게 증가하게 되면 점차 순편익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공공재 공급량이 GN까지 오게 되면 결국 TB와 TC가 일치하죠. TB와 TC가 일치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순편익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GN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이 가장 큰 규모의 공공재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니스칸의 모형에 의하면 관료들은 G스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GN의 공공재 공급량으로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N은요, 니스칸의 이니셜 N을 딴 겁니다. 자, 그래서 관료들은 최대한 큰 규모의 공공재 공급을 선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 부서의 예산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더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처일수록 더욱더 힘이 센 실세 권력을 가진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료들은 여기에서 공급할 거다.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공공재 공급량을 GN보다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만약에 GN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면 그때는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수준까지는 예산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 예산을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자, 정부가 또는 관료가 국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는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공공재 생산량까지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료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공공재 공급량은 GN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결론 정리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요. 관료들은요. 자신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보다 더 큰 규모, 더 많은 규모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평가 볼게요.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성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관료들의 목적이 반드시 예산 극대화 한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순편익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예산을 지정하지는 않는다.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해봤자 우리 사회에 아무런 득도 안 되는 사업인데 괜히 예산만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예산은 배정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래도 순편익이 약간의 플러스가 있는 지점까지는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다음에 미그 빌레인저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니스카넨 모형과 지금 공부할 미그 빌레인저 모형은 서로 굉장히 높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론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니스카넨 모형은요, 관료들은 오로지 무엇만 추구한다고 했죠? 바로 예산 규모의 극대화만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관료의 효용 함수로 표현을 한다면 관료의 효용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예산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관료들이 느끼는 관료들의 효용 함수는, 자, 니스카넨 모형에 의하면 예산 규모에 의해서만 관료의 효용이 결정되겠죠. 자, 일단 이거 무시하고, 자, 니스카넨 모형에 의한다면 관료의 효용은 예산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스카넨 모형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관료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관료의 머릿속 안에는 오로지 무슨 생각뿐이다? 예산 규모의 극대화 생각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우리 부서가 국회로부터 더욱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을까? 요거밖에는 관료들의 머리에는 없다, 이렇게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미그 빌레인저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예산 규모 극대화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예산상의 잉여예요. 자, 예산상의 잉여를요, 자, 잉여의 이니셜 서플러스를 따서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미그 빌레인저는 관료들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 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상의 잉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 예산상의 잉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관료가요 100억의 예산을 썼어요. 자, 100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150만큼의 편익을 얻었습니다. 자, 이만큼의 예산을 쓴 거죠. 총 비용이죠, 이게. 자, 이 정도의 예산을 써서 150의 편익을 얻으면 결국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인해서 50억 원의 순편익을 얻게 되는데, 이 순편익을 미그 빌레인저 모형은 예산상의 잉여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니스카넨 모형의 순편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게 쓰지만 개념은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의 잉여라고 하는데, 이 잉여가 관료에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이렇게 추진했어. 자, 이게 A 공무원이고요. 자, B 공무원이 있어요. B 공무원은 똑같이 100억 썼는데 순편익을 110억 얻었어. 아니, 총편익을. 그럼 얘는 10억 원의 예산상의 잉여를 얻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당연히 A를 승진시키겠죠? A. 왜? A가 더 일을 잘했잖아요. 같은 돈을 갖고 일을 했는데 똑같이 100억 썼는데 A는 여기에서 플러스 50을 얻었고 B는 플러스 10밖에 얻지 못했으니까 A가 더 일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면 승진도 할 수 있겠죠. 더욱더 높은 직책이나 직급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료들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승진이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누리기 위해서 예산상의 잉여도 추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S까지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관료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예산 규모가 증가해도 관료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예산상의 잉여가 증가해도 관료의 효용은 증가해요. 따라서 자,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무작정 공공재의 생산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개될 겁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평축은요, 예산 규모니까 요거는 B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로축은 예산상의 잉여이기 때문에는 S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공무원은요, 관료는요,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해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공무원의 효용 증가하고요. 예산상의 잉여가 커질 때에도 관료들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X제, Y제가 있었을 때 소비자는요, X제를 많이 소비해도 효용이 증가하고 Y제를 많이 소비해도 효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의 효용을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서 그리면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효용이 예산 규모와 예산상의 잉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역시 공무원의 효용도 무차별 곡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효용 함수는 무차별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겠구나까지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상의 잉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니스카넨 모형에서 총편익 곡선과 총비용 곡선의 수직 높이 차이가 순편익이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예산상의 잉여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시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예산상의 잉여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산상의 잉여와 공무원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공무원의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노란색 선이 요게 일종의 예산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공공재 공급 규모에 따라서 이 위에 이렇게 TB 곡선과 TC 곡선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공공재 공급 규모를 이렇게 할 때마다 각각의 공공재 공급량 수준에서 예산상의 잉여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대체 어떠한 점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대체 얼마만큼의 공공재 공급 규모와 그때의 예산상의 규모를 선택하는 게 자, 공공재 공급 규모 이만큼과 예산상의 잉여 이만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가? 아니면 자, 우리 요점에서 이 정도의 공공재 공급 규모와 이 정도의 공공재 공급 규모를 고르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가? 아니면 이 점에서 이만큼의 공공재 공급 규모와 이만큼의 예산상의 잉여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은가? 어떤 점에서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관료는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인 바로 여기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여기가 아니라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즉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요 예산상의 잉여 집합이 접하는 요점에서 공공재 공급 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 하첨자를 보시면 MB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MB가 미그 빌레인저의 이니셜 MB를 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만큼의 공공재 공급 규모가 결정되고 그때의 예산상의 잉여는 이만큼이 얻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만큼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때 예산상의 잉여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니스카넨 모형은요. 자, 니스카넨 모형은 여기에서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 규모는 니스카넨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니스카넨 모형에서의 공공재 공급 규모는 순편익이 0인데 미그 빌레인저 모형에서의 공공재 공급 규모는 순편익 또는 예산상의 잉여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미그 빌레인저 모형은 니스카넨 모형과 비교하면 관료들의 효용 함수에 예산 규모 외에 예산상의 잉여라고 하는 독립 변수를 추가했다.
따라서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순편익 곡선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공공재 생산 규모와 그때의 예산상의 잉여를 선택한다. 왜? 여기서 선택하는 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하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니스카넨 모형과 비교하면 공공재 생산 규모는 감소한다.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더 적은 양의 공공재가 공급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양도 역시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보다는 이만큼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미그 빌레인저 모형입니다. 자, 다음에 로머 로젠탈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의 가정은요, 어떤 사회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정치인에 의해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했고, 자, 두 번째, 관료가 어떠한 예산안을 제시했었을 때,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예산안을 제시했었을 때 국민투표에서 이것이 기각되면 A가 채택되지 않으면 공공재는 회복 수준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국민들한테 A라고 하는 예산을 제시해. 근데 국민들이 A를 채택해주면 A로 가는 거야. 근데 A를 채택 안 해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R이라는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이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그래프를 볼게요. 자, 가로축은 뭐예요? 공공재의 공급량. 자, 세로축은 뭐예요? 사용재의 생산량을 얘기합니다. 공공재 생산량, 사용재 생산량 얘기하는데 자, 어떤 경제사회에 주어져 있는 총 부존 자원의 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경제적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 사용재만 만든다면 이만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으로 공공재만 만든다면 이만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용재 얼마와 공공재 얼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생산 가능 조합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해와 직선으로서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일종의 예산선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요, 공공재를 많이 소비해도 효용이 증가해요. 그리고 사용재를 많이 소비해도 효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의 효용 함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역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산선과 국민들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재 생산량이 결정될 겁니다. 따라서 X0만큼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게 이 나라, 이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에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다. 자, 그런데 관료들이요, 국민들한테 A라고 하는 예산안 수준을 제시합니다. 자, XC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하겠다. 따라서 이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A라고 하는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딱 이제 예산을 올리겠죠. 그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예산을 심사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관료들이 또 덧붙여요. 이 A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때에는 XR이라고 하는 여기죠. XR 여기라고 하는 회복 수준의 공공재 공급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예산안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는 XC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산안이 채택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XR만큼의 공공재를 생산할 것이고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의 예산안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공공재 공급 수준이 XR인 경우에는 요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I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무차별 곡선은 요 점에서 생산을 해서 국민들이 I0만큼의 효용을 느끼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자, 근데 관료들이 제시한 이 XC라고 하는 공공재 공급량은 국민들에게 얘를 I2라고 할게요. I2만큼의 효용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XR로 공공재 공급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I1의 효용밖에 얻지는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공공재 생산량인 X0에서 자,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낮은 수준의 효용인 XB, 요 사이 수준에서 관료들이 어떠한 예산안을 제시한다면 요 사이에 있는 예산안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만 예산안이 채택이 되어도 그래도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렇게 자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될 거잖아요. 얘를 I3라고 할게요. 이 I3가 I1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회복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효용 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값 X0에서 XB 요 사이값에서만 예산안을 제시한다면 승인될 거다 그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요 사이값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공공재 생산량인 X0보다는 많은 양이잖아요. 요것보다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공공재는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요.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관료들은 가급적 예산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회복 수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요게 바로 요 이론의 특징이에요. 요 회복 수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요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익 집단은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익 집단은 특정 문제에 관해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이익 단체라고도 하고 압력 단체라고도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정책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 가지 로비 행위를 하기도 하고, 파업이나 데모나 어떤 시위를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한다. 그런 내용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공재 공급에 관한 여러 학설 나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공공재는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게, 과소하게 공급된다는 학설 또는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 먼저 의존 효과인데 갤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또는 갈브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기업들의 광고, 홍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용재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잘 알고 있는데 공공재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공공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편익을 주고 우리가 공공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 공공재는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홍삼이 우리 몸에 좋아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홍삼 좀 사 먹어야지, 홍삼 좀 사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홍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삼이 우리 몸에 좋은지를 몰라. 홍삼이라는 게 있어? 홍삼이 뭔데? 홍삼을 몰라. 홍삼이 우리 몸에 좋은지를 몰라.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홍삼에 대한 소비량이 당연히 증가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공공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재는 결국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어떠한 재화를 원하고 그 재화를 얼마나 원하고 하는 그러한 선호가 기업들의 광고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의존 효과라고 했습니다. 기업 광고에 의존해서 광고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재화를 좋아할지 또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할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조세 의식인데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세금을 낼 땐 되게 세금이 내기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낸 세금으로 공공재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건 대충은 알고 있는데 대체 그 공공재가 나한테 어떠한 편익을 주는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1년에 세금을 몇 억을 내는데 대체 이 세금이 나한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자, 내가 세금을 낼 때 내가 내는 세금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잘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낸 세금이 공공재가 되어서 나한테 어떠한 편익으로 돌아오는지는 내가 잘 느끼지를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세금을 잘 내고 싶다, 내기 싫다, 내기 싫다. 세금이 내기 싫어지니까 조세 납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되고 따라서 조세 납부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재도 과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세 번째,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입니다. 이건 사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다운즈의 득표 극대화 모형에서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공공재의 편익을 잘 모르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들도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유권자들이 낮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원하니까. 그래서 공공재 과소 공급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과다 공급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니스칸의 모형이 바로 대표적인 공공재 과다 공급설입니다. 자, 관료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 영향력, 예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공공재가 공급된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투표 거래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공공재가 공급된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정 착각 가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세 중에서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는요,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캔을 사 드신 적이 꽤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콜라 한 캔이 1,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100원짜리 콜라 한 캔을 사 드시면서 아, 내가 1,000원의 콜라 값과 100원의 부가세를 지금 내가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이 지금 내고 있는 부가세, 간접세의 조세 부담을 매번 느끼시면서 물건을 사시는 경우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실제로는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세 부담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100만큼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인식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내고 있는 조세 부담을 60 정도로만 착각해서 인식한다면 조세 부담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세금 부담이 낮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세금을 요거밖에 안 내는데 이만큼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요, 이 물건값의 일부는 현금으로 낼 수가 있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10,000원짜리인지 알고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직원이 내 그거를 뭐 조회해 보더니 나한테 포인트 3,000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현금 7,000원만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포인트도 내 재산 중에서 일부가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포인트도 내가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이걸 내가 몰랐어. 포인트 3,000이 까지는지를 모르고 10,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7,000원에 사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물건의 구매를 늘리려고 할까요? 네,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 6장의 이론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의사결정 비용은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했고, 외부 비용은 어떤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반대하는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에 3번, 만장일치제 하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외부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맞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3번, 만장일치제 하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항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항상 모든 사람이 찬성하기 때문이죠. 자, 5번, 만장일치제는 에로의 공리 중에서 완비성을 위배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6번, 다수결 투표 제도의 문제점 4가지를 언급하라 라고 했죠. 자,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최소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수의 횡포 발생 가능성, 투표의 역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 에로우의 공리 중에서 이행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 8번 다수결 투표제도 하에서 일부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면 항상 투표에 역설 발생한다? 아니라고 했죠.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다음에 9번 다수결 투표제도 하에서 두 개의 안건 중 선택을 하는 문제에서는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3개 이상의 대안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딱 2개만 있었을 때는 A와 B, 2개만 있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이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자 9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안건이 딱 2개까지만 있으면 이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3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10번 점수 투표제 하에서 일부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봉형에 꽂히시면 안 되고 여기 점수 투표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수 투표제 하에서는 투표의 역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요거랑 상관없이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점수 투표제는 구성원의 선호를 기수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에로의 공리 중에서 IIA를 위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IA를 위배하는 대신에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부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일지라도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12번 투표자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안건의 채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에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행동은 점수 투표제 하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이게 왜 제일 심각할까요? 여기서 점수의 몰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3번 보다 투표제 하에서는 점수 투표제와 달리 투표자의 전략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아니에요.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얘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보다 투표제는 점수에 몰빵까지는 못하거든요. 자 14번 보다 투표제 역시 개인들의 선호의 강도를 기수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공리 중에서 IIA를 위배하게 됩니다. 자 15번 두 가지 이상의 공공재 공급을 동시에 결정하는 2차원 이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단봉형이라면 투표에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아니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단봉형이라고 해도 투표에 역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16번 자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행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사 진행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건데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를 어떻게 매기건 관계없이 항상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수준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투표 진행 순서와는 무관해요. 우리 저 앞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 설명할 때 우리 이런 그래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G1서부터 해서 G5까지 이렇게 해서 자 G12 투표하고 G23 하고 3, 4 하고 이랬었는데 자 G1하고 G5 이런 식으로 투표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어쨌거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공공재 공급 수준이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17번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된 공공재 공급량은 사회적 최적인 공급량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여기다가 플러스 자 정규 분포 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그러면 양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또는 좌우 대칭 가정을 추가하면 양자가 일치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그것을 보앤블랙 모형이라고 하죠. 자,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선호는 반드시 단봉형이면서 정규 분포 보여야 된다. 단봉형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봉형이기만 하면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까지 충족되면은 보앤블랙 모형이 성립하는 거죠. 다음에 19번입니다. 보앤블랙 모형은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단봉형이면서 정규 분포, 가로하고 좌우 대칭을 보일 것을 전제하죠. 20번,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고 정규 분포라면은 사무엘슨 조건이 성립한다. 보앤블랙 모형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한 결론과 사회적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이런 경우에는 정규 분포
경우인 경우에는 평균값과 중위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번 투표 거래가 허용되면 재정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공동재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자, 22번 투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 후생은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어요. 자, 나운지에 의하면 정치가는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재는 과소 공급된다라고 했습니다. 합리적 무지까지 얘기했죠. 자, 나운즈 모형에 의하면 양 정당의 정강은 서로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최소 차별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5번입니다. 니스카넨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과 관료 사이에 주인,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고 미그 빌레인저 모형에 의하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니스카넨 모형과 비교하면 공공재 공급량은 더 적게 니스카넨보다는 더 적게 생산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는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로머 로젠탈 모형에 의하면 관료가 제안한 예산안이 기각되면 공공지출은 회복 수준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회복 수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년도 예산안 수준이에요. 전년도 공공재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8번이에요. 로머 로젠탈 모형에 의하면 공공재는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들이 간접세 제도 하에서 조세 부담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재정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0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60만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재정 착각이라고 해요. 30번 공공재가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된다고 보는 대표적인 이론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이론 봤었죠. 의존 효과설, 부정적 조세 의식,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퀴즈와 함께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6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